삼성전기 같은 경우 MLCC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수요가 더욱더 늘어날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공장을 증설도 검토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삼성그룹주들이 이런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면 우리는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팁이 된다는 거죠. 저는 식음료 쪽에 대한 투자도 새롭게 하실 수 있다라면 충분히 좋다. 2020년을 빨리 잊어버리시라. 오늘 모신 분은요, YG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늘 아주 의상을 시원하게 입고 오셨는데요. 날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더운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끝나겠죠? 이거, 예. 오늘 또 비 온다는 거 보니까. 네. 진짜 덥긴 해요. 네. 일단 우리 시장도 이렇게 더위에 먹은 것처럼 뭔가 상승을 해도 희마리가 없어 보이는 느낌? 맞습니다. 네. 예. 뭔가 맥이 쫙 빠진 느낌이 들거든요. 예. 오늘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평가해 주시죠. 그래도 오늘은 조금 나름대로 선방한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되긴 했습니다. 지수가 장 막판으로 갈수록 다소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기관이 3일 연속 들어오고는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방송에 종종 씁니다. 더위 먹은 배추잎 마냥 쫙 늘어져 있어가지고, 네. 올라도 뜨뜻미지근하게 오르고, 빠져도 그렇다고 해서 확 빠져서 기회를 확 주는 것도 아니고, 빠지면 좀 찝찝하다라고 표현할까, 이게 방송 용어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이렇게 기분 나쁘게 좀 빠지고, 올라도 그렇게 화끈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없고, 그런 가운데서도 일부 또 개별 순환매가 아니라 개별 테마 종목들은 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테마 종목 하시는 분들은 주위에서 보면 요즘같이 재밌는 장에 왜 더위를 느껴? 이런 분들도 일부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건 트레이딩에 능하신 분들이고요.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대다수의 분들은 정말 장 재미없고, 이거 봐서 뭐 하냐, 휴가나 가자,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요새 며칠 저도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냥. 네. 예, 별로 관심도 없고, 떨어져봐야 얼마 떨어질 거고, 올라가야 얼마 올릴 거고. 예. 만약에 이게 좀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쉬면서 포털 사이트 뉴스들 보는데, 거기서 거론이 될 텐데, 거기서 거론 안 되는 거 보면 정말 그냥 장은 흘러간다, 이렇게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오늘 근데 삼성전기. 예. 삼성전기도 상당히 조정을 받았었는데, 예. 흐름이 좀 좋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나름대로 삼성전기가 의미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삼성전기가 2분기 실적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나왔습니다. 2분기 매출이 2조 한 4천억 정도, 2조 한 5천억 정도, 영업이익은 한 4천억 정도, 3천억대 후반 정도 나왔는데 굉장히 호실적이 나왔어요. 물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왔고, 전분기 대비해서도 실적이 좀 늘어났죠. 그런 부분들인데, 삼성전기만 그러냐? 여타 다른 들도 다 좋게 나오지 않았냐? 삼성전자, S-오일 다 좋게 나왔는데 왜 삼성전기만 유독 찍어서 얘기를 하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이제 오늘 새벽에 끝난 애플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드리면, 애플 사상 최고의 이익을 구가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주가가 빠졌어요. 네, 빠졌죠. 예, 주가가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애플 같은 경우 단기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휴대폰 반도체 부족 현상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감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멘트 이후에 전 조정을 받았다고 보이는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 MLCC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수요가 더욱더 늘어날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공장을 증설도 검토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텐진 공장 같은 경우는 2분기부터 이제 본격 가동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네. 3분기에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에 있어서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움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증설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까지 좋은 것은 다들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지금까지 좋은 건 다 인정하겠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확정 실적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멘트가 없었다. 이게 좀 아쉬운 건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 새로운 멘트가 있었고 공장을 증설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저는 단순하게 물량을 늘려서 이 늘린 물량이 판매돼서 매출과 영업이 늘어난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회사에서 증설을 한다라는 것은 하루 이틀 전에 결정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길게는 몇 년, 짧게는 몇 개월 동안 이게 하게 되면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이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부지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이게 과연 판매가 될 것인가. 우리가 그런 역설이 있지 않습니까? 잘 되는 식당이 식당을 늘렸을 때
잘 못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지금 뭐 계속 공장을 증설한다라는 것은 앞으로 업황에 대한 기대감들이 소위 말해서 좀 빵빵하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근데 지금 삼성전기 물론 대기업이긴 합니다만 자금도 뭐 주주들한테 안 벌리고 우리 돈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업들에겐 새로운 희망을 주주들에게 주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렇게 멘트를 드릴 수가 그렇죠. 있겠습니다. 아니 뭐 지금 실적도 좋은데 증설을 통해서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그렇죠. 기대감을 주는 것만으로도 예. 일단 뭐 매력적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삼성전기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매출이 발생이 됐을 때 낙수 효과를 받는 또 후방 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2차 산업?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삼성전기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삼성전기가 뭐 여러 사업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삼성전기를 바라볼 때 MLCC가 가장 이번에도 또 MLCC가 가장 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차량용 MLCC까지도 현재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MLCC라는 게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있어서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반도체가 제대로 구동하려면 거기에 MLCC가 붙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 반도체 혼자만의 이제 그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차량용에도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뭐 굳이 저도 이제 낙수 효과 이런 부분들을 좀 검색을 해봤는데 어떤 특정 기업을 얘기하기보다는 MLCC와 관련된 소부장 업체들은 전부 다 앞으로는 굉장히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들에 지금은 완성업체 단위보다는 소부장 쪽에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특히 MLCC도 그렇고 반도체 장비주들도 그렇고 2차 전지 소재주들도 그렇고 곁들여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올 연말까지 예. 중소형주가 좀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자보다 그 반도체 소부장, 네. 뭐 현대차나 기아보다 또 자동차 업체, 부품 예, 맞습니다. 업체 이런 식으로 뭐 예. 배터리도 완성 배터리보다 2차 그 소재 업체들 네. 이게 동의하시나요? 예, 저는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시각도 뭐 저의 삐딱한 시선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펀드 매니저라면 어떤 종목을 건드려서 과연 수익을 낼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2020년에 펀드 매니저들이 시장의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일반 고객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펀드를 해지해가지고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보다 내가 해보니 수익률이 더 좋더라. 그래서 펀드를 해지하고 직접 투자에 나섰죠. 그런데 2021년에 딱 들어왔을 때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수익률이 삼성전자가 말해주듯이 정체돼 있는 그렇죠. 상태에서 순환매가 돌다 보니까 펀드 수익률들이 다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삼성전자를 살까요? 소부장을 살까요? 삼성전자를 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건 100% 제 추측입니다. 삼성전자를 사게 되면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지수가 올라가면 저를 평가하는 상대적인 지수인 벤치마크 지수가 올라가 버리게 되죠. 시장 수익률이 올라가. 시장 수익률이 올라가죠. 근데 내 펀드 수익률은 가만히 있고 시장 수익률만 올라가게 되면 제 평가가는 낮아지게 되는 거죠. 2020년을 또 한 번 목격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굳이 더군다나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비중들이 높습니다. 그렇죠. 예, 그분들에게 수익을 안겨주면서 상대적으로 내 수익률도 안 나고 내가 평가도 못 받고 하는 펀드 매니저라면 저라면 소부장 쪽에 투자를 할 것이다. 거기에 그게 첫 번째 논리고요. 두 번째 논리로는 소부장들이 영업이익률이 더 좋습니다. 그래요? 예, 소부장들이 영업이익률이 더 좋고 우리가 이제 랄프 렌저라는 그러한 작지만 강한 기업에 투자하라라는 소형주 전문 펀드 매니저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항상 하는 얘기가 대형주는 평가하기가 쉽다. 그리고 컨센서스가 형성이 많은 분들이 동일하게 된다. 지금 우리가 8.15 머니톡을 필두로 해서 많은 유튜버 관계자분들께서 대형주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항상 제시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거기에 동의해서 주식을 사고 계신데 우리가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뭐 쉽게 건드리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에서도 리포트가 잘 안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실적 뚜껑을 열어보니 오히려 그쪽이 더 좋더라.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더 초과이익이 나올 수도 있다. 이 부분까지 합쳐지게 된다라면 중소형주 단들이 연말까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도 그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현대차 괜찮을 거 자동차주 괜찮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걸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LG화학이니 예. 뭐 SK 이노베이션이. 예, 맞습니다.
이걸 계속 가져가야 되냐 아니면 네. 지금이라도 그러면 하고 그 섹터 내의 그 후방 중소형주로 옮겨 타야 되느냐 이게 이제 실질적인 고민이 되는 맞습니다. 거죠. 그게 가장 큰 고민이고 저도 최근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는 답은 명쾌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지 않을 뿐더러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보면 좀 뭐 이런 말씀드렸더니 뭐 어느 분이 댓글에 꼰대스럽다라는 댓글을 달리셨는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고자 했던 게 저는 많은 투자분들에게 그래요. 2020년을 빨리 잊어버리시라. 2020년처럼 대형주들이 하루에 7, 8%씩 올라가고 일주일 사이 20, 30% 수익이 나는 것은 제가 증권시장에 30년 가까이 있었습니다만 정말 보기 힘든 장이었고요. 그렇죠. 이젠 정상화됐다라는 겁니다. 정상화된 장에서 밀리지 않는다라면 이런 팁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은행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바라보겠다라고 한다라면 저는 대형주 그냥 들고 계시라. 그냥 대형주 그냥 들고 계시고 뭐 안 쳐다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본다라고 해서 항상 올라가는 거 아니니까 그냥 묵혀두시는 것도 하나의 그 주식들이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올라가야 될 주식이다라고 저는 동의를 하고요. 두 번째로 내가 트레이딩에 능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손절매를 좀 잘할 수 있고. 그게 정말 어려운 얘기인데 손절매. 그렇죠. 이거를 만약에 못 하신다라면 종목 교체 섣불리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뭐 메타버스도 올라가다가 흔들리죠.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올라가다 흔들리죠. 저는 이게 더 갈 거라고 봅니다만 이 흔들릴 때 이거를 견뎌낼 수 있는 자금력과 심리관리, 그 다음에 계좌관리에 있어서 손절매 어떤 종목들은 그냥 훅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뭐 제약바이오 섹터들 보면 백신, 뭐 치료제 이런 것들 올 초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았다가 지금 다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다시 올라가려고 한다면 저는 희망이 별로 없다라고 보여. 이거를 장기 투자한다? 제가 볼 때 그럼 코로나 끝나고도 장기 투자하실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옮겨 타야 되느냐의 대답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리셔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장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제 자신은 대형주라서 저는 그냥 묵혀두고 있습니다. 요즘 잘 안 보고요. 그러니까 예. 이 장단점이 있잖아요. 예. 그 소형주에 가서 우리가 100% 돈만 벌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요 그렇죠. 가는데 예.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하나는 일시적으로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중소형주의 특징은 또 떨어질 때는 급락을 해버리니까 네.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 이 업계에 있는 뭐 이제 인맥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소형 능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야, 너는 뭐 갖고 매매하니? 그랬더니 형님 이런 종목 사십시오. 이렇게 몇몇 종목들을 던져주는데 정말 보고 있으면 이렇게 막 욕구가 되는데 저는 손절매 잘할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 거기에 그냥 묵혀두고 있다. 뭐 그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죠. 그렇죠. 아니 대형주 같은 경우는 살 기회도 충분히 주지만 팔 기회도 충분히 주잖아요. 주기 때문에 어차피 그쪽에서 뭐 7, 80% 먹더라도 내가 이거를 2, 3년 두고 3, 40% 먹는다 그러면 저는 제 그릇에 만족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 삼성물산도 오늘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어제만 하더라도 주가 흐름이 괜찮더라고요. 굉장히 좋았어요. 오늘도 네. 삼성물산 좀 제가 종가는 확인 못했습니다만 삼성물산이 오래간만에 좋았는데 네. 삼성물산이 그 실적이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네. 삼성물산 실적이 좋았고 삼성물산 실적들 이제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오늘 나왔어요. 리포트가 나온 거를 우연찮게 저도 삼성물산을 봐서 말씀을 드리는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 이제 건설 사업 부분은 뭐 거의 또이또이했다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가 있겠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상사 부분에서 매출이 확 늘었고 영업이익이 확 늘었고 그 외에 지금 삼성그룹이라든지 여타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게 적자 사업 부분들을 정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적자 사업 부분을 정리를 일정 내부적으로 한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신사업 분야라고 일컬어 있는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신사업 부분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게 삼성물산의 비전이고요. 여기서 또 하나 하는 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거치도 좀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지금은 뭐 정부에서도 분명 선을 긋고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인데 뭐 일부는 뭐 특사는 아니더라도 가석방을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분야는 아닌 것 같고요. 어찌됐든 상속세 문제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제는 오너 리스크도 일정 부분 해소가 됐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나온다 안 나온다를 떠나서 어찌됐든 오너 리스크는 일정 부분 해소가 됐다. 증권가는 그렇게
리포트를 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삼성물산을 위시해서 아까 삼성전기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뭐 삼성전자도 뭐 12조 5천억인가 12조 5천억 나왔습니다. 네. 오늘 확정치가. 예. 엄청 나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별로 와닿지는 않는데 제 돈이 아니니까요. 삼성그룹이 이렇게 실적이 좋아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어마어마한 삼성이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이제 삼성그룹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더 커져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는 뭐 삼성그룹도 원래 범삼성 계열 하면은 뭐 한솔이라든지 CJ라든지 뭐 신세계라든지 다 삼성 아니겠습니까? 이제 또 삼성도 뭐 따님과 아드님이 이제 또 나눠서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분사를 할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삼성그룹주들이 이런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면 우리는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미국과 한국은 투자 패턴도 다르고 업황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글로벌리 정말 좋은 기업들만 있고 전 세계를 무대로 뛰는 기업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삼성이 있죠. 그리고 삼성이 자체적으로 변화를 계속해서 모색을 하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장기적으로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삼성전기가 됐던 물산이 됐던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처럼 새롭게 투자하는 입장이고 장기적으로 보는 입장이라면 삼성전자의 몰빵을 조금씩 분산을 해서 제2의 삼성전자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기라든지 삼성물산이라든지 이런 포트폴리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삼성전자를 갖고 싶다라고 하면 1억을 삼성전자만 사는 게 아니라 1억을 뭐 3천만 원씩 쪼갠다든지 이렇게 전략을 세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이제 정말 100만 원 이제 눈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 꼭 삼성전자만 아니더라도 나머지들도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삼성그룹주 중에서 아직 네. 이렇게 좀 가격 반등을 제대로 못한 게 뭐가 있을까? 네. 이걸 찾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그 중에 하나가 뭐 물산이 될 수도 있고, 예, 뭐 전기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물산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재용 부회장이죠. 이제 아직까지 회장 취임을 안 했으니까. 그게 지주사죠, 삼성물산이. 네, 지주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이 됐고 그게 삼성물산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하여튼 여기에서도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를 잘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하여튼 그래서 들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그 석방, 네. 특사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을 네. 그러면 주가 도움이 네. 된다고 생각하니까 네, 예. 그러지 않은 분들은 뭐야 법 집행을 좀 까다롭게 해야지 뭐 이런 그렇죠. 이게 이제 충돌이 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사실 한두 달 전쯤에 괜찮다라는 리포트들이 계속 나왔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실 또 지금 가격 인상들이 좀 연달아서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오뚜기에 의해서 농심도 지금 라면 값을 좀 인상을 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원자재 가격이 올랐으니까 인상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건가요? 저는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뚜기하고 농심을 그 기업 보고서를 보진 않았는데 CJ 제일제당에 대한 그 보고서를 좀 봤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거기서 이러한 뭐 주요 품목들이 그 최근에 한 9% 정도 오른 것으로 보고서를 그렇게 냈더라고요. 그 가격, 원자재 가격이, 원자재 가격이, 원자재 자기네들이 갖고 오는 가격이 아무래도 이제 그쪽 거래하는 것들은 장기 계약을 맺고 그다음에 대량 거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소비자 가격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되겠죠. 근데 대략 한 9% 정도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지금 뭐 오뚜기도 11% 올리겠다. 뭐 그런 부분 이제 업체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거의 뭐 한 10% 정도 올랐다라고 본다라면 10% 정도 올라서 10% 정도 올린다라는 것은 지금 원가를 반영한다라는 거죠. 도저히 근데 우리의 또 기업들의 특성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올라가게 되면 반영을 하고 떨어지게 되면 좀 덜 반영하고 안 반영. 안 반영하든지 덜 반영하든지 라면값 내려갔다라는 거 인하는 잘 안 하고 한번 올리면 그걸로 끝이죠. 지금 나름대로 기름값만 그냥 기름 넣을 때마다 조금씩 보는 정도지 진짜 라면값 초코파이 가격 안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정가한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러한 시기가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선거철.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것들이 올릴 때 보통 선거 만약에 지금 새로운 어찌됐든 우리가 내년 초면은 새로운 대통령을 그렇죠. 선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 되든지 간에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될 거고 그 당 대통령이 된 다음에 물가를 인상시킨다?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지지율이 40%가 넘는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이제 다음 보통 레임덕이 레임덕이라고 봐야 되겠죠. 생기죠. 예, 레임덕이 지금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이러한 업체들이 올릴 수 있는 계기가 없을 것이다. 아, 그게 저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올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원자재 가격이 한 10% 가격 올랐다라고 한다라면 영업이익률이 대략 뭐 한 7, 8% 정도 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적게는 뭐 6에서 4% 정도밖에 기업들이 그렇게 높은 영업이익률을 구간 안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을 못 내는 상황에서 이렇게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서 상품 가격을 올렸다라는 것은 해당 기업체 입장에서 본다라면 나름대로 잘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주주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열불 터질 일이지만 주주 입장에서 보면 정말 잘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이제 여러 가지 공산품이 됐든 우리 네. 실제 필수 소비 그 뭐라 그래 식품류가 됐든 예, 필수 이제, 소비 품목이 되는 거죠. 예. 올라가잖아요. 예. 이것이 투자의 관점에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건 하나의 그 일시적인 어떤 그 이벤트로 봐야 될까요? 저는 살만한 가치가 있다. 아예 펀더멘털 자체 이익이 확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원자재 가격을 판매가에 전이할 수 있는 기업과 원자재 가격의 인상을 판매가에 전이 못하는 기업이 있는데 전이 못하는 기업이 대표적으로 한전, 가스공사 이런 그렇죠.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장기 투자도 별로 매력이 없다. 그렇지만 원자재 가격을 하는 것 중에 가장 높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고려아연 같은 경우. 철강 쪽이 그렇죠. 예, 기철도 그렇고. 즉각 바로 이제 반응해서 원재 가격이 올라가면 이런 것들이 따라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식품도 지금 어떻게 보면 원자재 가격이 어느 정도는 올랐다라는 지금 인상들을 좀 주고 있어요.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유가도 75달러를 피크로 해서 물론 100달러 얘기가 나오기는 있습니다만 지금 70달러까지 주춤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 건 선반영돼 있고 그렇게 된다라면 이제부터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만약에 조정 시에는 이익이 더 커지기 때문에 저는 식음료 쪽에 대한 투자도 새롭게 하실 수 있다라면 충분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또 경기방어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지금 시절이 예를 들어서 고점에 대한 논란도 좀 있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럴 땐 또 이 경기방어주가 또 네.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잘 참고하시고요.